예,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 두 소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혁신위원회 관련해서요. 오늘 몇 가지 발언들을 좀 모아놓은 게 있다고 제작진이 얘기해줘서 그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예. 공천에 관한 것과 그리고 당정 관계나 이런 것들의 그 근본적인 변화 외에는 지금 국민들이 혁신위에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공천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범위는 너무 제한되지 않나. 혁신위원장을 선발할 때도 다 고사하니까 그래도 인요한 교수를 모셔온 것은 저는 산뜻했다. 인재 영입위원장 국민의힘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이철규 총장 딱이네. 김기현 당대표가 4선, 윤재욱 원내대표가 3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재훈 의원 3선, 또 권성동 의원 4선. 다 이런데 이분들을 갖다 지역구 떠나서 수도권에 지금 김포 같은 데 나가라 하면 저는 그분들이 수용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인터뷰한 김에 다른 정치인들의 어떤 육성도 마저 듣고 왔는데 방금 전 인터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말들도 많이 하셨고 기대해봐라, 나중에 다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거침없이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게 주장이잖아요. 재언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점이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었고 또한 대통령실과 윤핵관과 관련된 얘기를 물을 때는 조금 말을 딴 데로 돌리시든지 아니면 좀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 대통령 국정 운영 이거 바꿔야 돼.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마음, 행동 바꿔야 돼. 이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예. 지켜봐 주세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전 인터뷰에서는 월권이라서 내가 그건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약간 진전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진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보자고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일 어떠한 희생과 관련된 혁신안이 나오는지 또 지켜보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대통령의 발언은 무게가 있고 준비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초반에 하실 때 좀 즉흥적인 발언들 많이 하셨잖아요. 현장에 가셔서도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었는데 인요한 위원장도 이제 현실에 대한 파악보다는 본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특정 사람, 세력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했었는데 그 의심은 적었습니다. 뭔가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예. 근데 그런 입장이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율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라서 이게 당에서 어떻게 부딪히게 될지를 좀 봐야 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내정이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아주 잘 보여준 징표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벽을 치겠다. 인재 쪽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라라는 사인을 딱 정확하게 주는 거 아닙니까? 혁신의 범위가 자꾸 줄어들고 혁신위원장의 발언의 수위는 높아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걸 좀 봐야 되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나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뭐 이런 조항들은 사실 민주당이 계속 카드를 꺼냈다 넣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그 의원총회 야간에 열면서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메시지들을 내고 막 의총을 모아서 하려고 하다가 2년째 지금 조용히 있는 이슈들을 혁신위원장이 꺼냈다는 점에서는 또 국민들은 또 박수를 치시겠구나. 이 박수 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들을지를 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내일 이호안이 나왔을 때 그냥 어떤 좀 일반론적인 수준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어떤 3선 이상 의원 한 지역구에 연임해서 출마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금지하도록 건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화된 형태로 공천 부분을 건드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터뷰 때 인요한 위원장은 좀 기다려봐달라. 내일 또 정리를 해봐야 된다.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한 어떤 혁신위원회의 명제 이게 도출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측을 해보면 12월 어느 정도 시점에 김기현 당대표는 저 울산 남구를 여기 출마 포기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험지로 나오겠습니다. 거의 99% 얘기할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저 지역구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몇몇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지금 3선 이상이 2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분이 아니면은 출마해서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내일은 원론적인 얘기만 할 텐데 가장 상징적인 분들이 장제원, 김기현 당대표 아닌가. 이 두 분이 어떠한 제스처나 뭐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 내일 만약에 아까 이뉴한 위원장이 언급했던 그런 세비 부분이라든가 의원 정수 축소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나오면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혁신위에 대해서 회의론이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들이라. 네, 뭐 의원 세비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전체 670조의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쓰는 인건비가 3천억 원인데 3천억 원 들여서 1조라도 아끼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이거든요. 인건비분을 자꾸 건드리는 것은 그냥 국회에 대한 혐오를 키울 뿐인데 그런 전문가적이지 않은 시선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하나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의원 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필요 없는데 더 줄이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정치 혐오, 뭐 안철수 의원도 자주 얘기를 꺼내왔는데 200명으로 줄이면 국민들 살림살이가 정말 나아질까요?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줄인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부 관료들이거든요. 규제가 더 약화될 것이고 감시의 눈이 줄어들 것인데 이게 정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어쩌다가 국민의힘의 주요 의제가 되는지 뭐 사실 김기현 대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야기는 되겠지만 그것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는 없고 그냥 화나는데 국회의원들 한번 혼나봐라. 이거 이상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런 내용만 만약에 내일 나오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96년도부터 정당과 국회에 있었거든요. 매번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예. 그걸 도돌이표 앵무새처럼 하는 거는 혁신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그 영남 지역 그 다선 의원의 어떤 지역구 옮기기 문제 같은 것이 뭐 혁신위가 명제를 도출할지 말지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에서 네. 당장 그 대통령실에 있는 뭐 주진우 비서관이라든가 뭐 석동현 민주평통사무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만약 그 영남 지역에 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빠지게 되면 그 예. 자리 누구로 채울 거냐. 예. 그 점이 관전 포인트잖아요. 이뉴한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사 출신이 네. 가는 거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다. 그리고 아까 저랑 인터뷰할 때도 대통령실 사람들이나 검사 출신이 대거 가면 네, 그건 뭐 자멸하는 길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대거 안 가고 뭐 조금 가나요? 그 어쨌든 아예 안 가기는 힘들어 보이기도 힘들어 하고요.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 어느 정도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고 당에서는 그분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이뉴한 위원장이 만약 공천관리위원장이면 저 말을 저는 믿겠어요. 그런데 저분은 지금 딱 2달 동안 혁신위원장하고 예. 본인 주장 얘기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저 말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 제기할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제 사고가 나는 지역구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사고라고 표현하기 이상합니다만 하태경 의원 지역구 비운데 또 하필이면 딱 석동현 검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전 검사. 예. 그리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강남일 지검장. 이분 이제 대전지검장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검사 동기이기도 하고요. 또 부산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도 지금 이제 탈당을 해서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도 지금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분도 검사인데 하마평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 예. 사람들을 그럼 출마를 금지시킬 거냐? 저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느 시기나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은 그것을 훈장으로 달고 해당 지역구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공정한 기회를 줘서 경선을 하게 해주느냐의 문제인 거지 아예 출마를 금지시킨다? 이렇게는 안 될 것 예, 같은데. 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부당한 측면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대거 내려가고 일부러 비웠다 이런 이제 의혹을 사게 된 문제가 될 텐데 예. 인현 위원장님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재영입위원회에 오늘 그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해서 그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내려온 지 한 20여일 만에 다시 복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부활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뭐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고 맥락을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자기 부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기 지도부가 출범할 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지도부에서 아니 이거 우리가 일괄 사퇴했는데 어떻게 사퇴한 사람을 사무총장 시켜 이런 논리로 반대했잖아요. 예. 그런데 20여일 만에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장 시켰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공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잘할 수 있겠죠. 저분이 업무 연속성도 있었고 또한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분이니까 뭐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 영입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내 편을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외연 확장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내에서 그래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이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예, 김웅 의원은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할 거라는 그런 신호다. 허은하 의원은 기득권 놓지 못하는 살찐 고양이들의 몸부림이다. 예, 강하게 얘기했네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이전에 배에다가 뭐 이렇게 구멍 내는 사람들을 승선 못 시켜 막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이철규 의원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고 다른 좀 비판하는 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그냥 칭찬만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엉덩이 두드려주면 내년 총선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영입위원장이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참고해서 좋은 분들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예요, 당부 진짜. 예. 예. 그 오늘 그 혁신안 1호 그거를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통과를 시켰고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김성애 수장께서는. 저는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화해 제스처 던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저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불쾌하실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무마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봤고요. 한편으로는 일괄적으로 사면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5.18 망언 또 4.3 망언을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의원들도 다 지금 이번에 징계 취소, 사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기록을 예. 다음번 공천을 받을 때 감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기록 자체를 지워준다는 것이 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런 것을 감내하고라도 이만큼 진행했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끌어안는 그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당사자들의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인요한 혁신위에 일단은 첫 수는 전 뭐 잘 준수고 절반의 이긴 성공 서로 정도는 봅니다. 된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을 보면 100% 성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당연히 예. 뭐 절반의 성공이나 혹은 실패나 뭐 이런 건데 여기 사이에서 이제 논평가들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제명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뭐 흐지부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되는 건가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미 뭐 사면을 시켜줬는데 이 부분이 뭐 윤리위원회에서 중하게 다룰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의 지도자급 인사잖아요. 대통령 감이라고 많이 인정되는 분이고 이러한 작은 곳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통 큰 정치하시고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민심을 다시 보듬을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 주장을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제명 움직임이 좀 무효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예, 아무튼 저희가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은 아까 봤고요. 인요한 위원장 인터뷰할 때요. 그런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뉴스를 보셨을 텐데. 저 그래픽 잠깐 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준비한 게 있죠.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문 상의 드리는 분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이준석 전 대표가 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예전에도 요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내년에 국회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라는 조언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도 그런 말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천하람 변호사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말까지 보고 제가 논평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사실상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가 있죠. 빨리 결심하지 않으면 여론의 관심이 떨어진다니까 좀 피로감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이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최근에 한 바가 있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조 전 의원은 이준석 12에서 20일 사이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탈당 시점을.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것보다 빨리 이달 중에 좀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건 해석입니다. 조 전 의원의 해석이고. 종합적으로 쭉 봤는데 좀 뭐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지만 저런 부분 가지고 긴밀하게 상의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분석하는 느낌은 12월 27일 전후를 통해서 신당 창당 선언할 것 같아요. 12월 27일 전으로. 네. 그때가 이제 총선 100일 전이거든요. 27일이 100일 전입니다. 네. 그때쯤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종인 위원장 만난 건 이거죠. 그냥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님한테도 허락받고 우리 주례 선생님한테도 가서 인사드리잖아요. 그런 결심이 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좀 통보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내년 1월 달, 2월 달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아마 양당이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예요. 네, 그렇겠죠. 누구는 공천이 되네, 안 되네, 누가 들어가네, 마네 이래가지고 그때쯤 해서 뭐 공천을 못 받는 분들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하나로 뭉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만들어야 된다. 11월 달에 해야 된다. 그것은 뭐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오히려? 12월 말쯤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 김성희 소장께서는. 이준석 대표는 공언한 바대로 비대위라는 것은 100일 안에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시점 12월 어느 시점쯤에 이대로는 국민의힘 총선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민주당의 정권 뺏길 수 있다는 정도의 기치를 들고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여전히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현 위원장도 만났고 어쨌든 당내에서 어떻게든 품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는 품어도 유승민 의원은 못 품는다고 하지만 유승민 의원의 성정상 또 당을 차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저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승민 의원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번 총선, 다음번 대선 본인이 나올 수 있는 게 딱 2번 남은 것이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아마 당에서 어떤 식으로 설득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대통령의 태도이죠. 우리가 대통령이 고집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얼마 전까지 이념 논쟁을 그렇게 거의 전쟁 수준으로 벌이다가 단순간에 이념 상관없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말을 확 바꾸는데 본인이 전혀 부담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만나라 하는데 어느 순간 확 만나서 관계를 풀어버리면 그 다음에 움직임의 이니셔티브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까지는 못 만나도 유승민은 만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유승민 의원 쪽에다가 당이 걸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이건 어떤 뭐 식으로든 상상이고 대통령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승부수를 던질 거다라는 전제를 둬야 하고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을 맡을 생각은 없다라는 선언을 한 것으로 읽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중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3지대에서 역할을 아마 고민하시니까 계속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포 서울 편입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그게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긴 하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